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러한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원에서는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단원에서의 목표는요. 이제 목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8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활동으로 이제 단원 열기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 소화 효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효소의 특성을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단 아밀레이스는 이 녹말을 빠르게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 후 다시 다른 녹말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밥을 먹고 내일 또 밥을 먹어도 그 효소가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는 녹말은 분해하지만 단백질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효소의 특징을 가지고 효소를 한마디로 비유해보면 효소의 특성을 비유를 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효소는 고속도로이다. 왜냐하면 효소는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효소를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 효소가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49쪽으로 들어가서요. 생명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구성물질이 합성되어야지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질 대사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화학 반응에는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이거 동화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이화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화 반응이나 이화 작용은 모두가 다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고 있는 반응입니다. 네, 그림으로 살펴본다면요.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것,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동화가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 같은 거요. 광합성, CO2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데 바로 빛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처럼 동화작용엔 에너지가 흡수되고요. 거꾸로 포도당, 양분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작은 분자로 만듭니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죠. 이런 과정을 이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동화 과정과 이화 과정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요. 이제 동화 과정은 작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CO2나 물을 이용해서 생성물, 포도당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CO2와 작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거고요. 거꾸로 이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생성물로 되면서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물질 대사는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양초를 태운다, 즉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료가 있고요.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연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이제 이런 반응인데요. 이러한 이제 반응은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가 타려면 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몇백 도나 되는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올 때는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열과 빛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꺼번에 확 방출되어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화 과정, 똑같이 연료가 우리 몸에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와 물이 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런 건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연료가 산소와 반응하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세포 호흡은 뭐 불을 따로 붙이지 않더라도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열과 빛으로 확 에너지가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가 단계별로 방출되면서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연소하고 세포호흡, 반응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생성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큰 물질, 큰 분자가 모두 작은 분자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연소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한꺼번에 열과 빛을 내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비해서 세포호흡은 낮은 온도, 뭐 37도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몸에 촉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제 우리 생명체 안에는요, 효소라고 하는 생체 촉매가 있는데요. 촉매는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지만 반응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우리가 흔히 배우기로는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효소, 생체 촉매, 몸 안에 있는 촉매이기 때문에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다 해서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체 촉매가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반응 속도를 다르게 만드냐면요. 그것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먼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뭐 A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결합을 끊어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합을 끊는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반응물이 B라고 하는 반응물로 가려면 이렇게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언덕, 넘어가야만 하는 에너지 장벽,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떨까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몸 안에 있는 촉매인 생체 촉매, 바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뭐 여러분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터널을 탁 뚫었어요. 그러면 터널로 통해 가면 훨씬 빨라지겠죠? 즉, 경로를 바꿔주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하는 걸 낮은 산을 넘어가게 만든 거. 뭐 시작점하고 끝점은 차이가 없지만 중간에 가는 길을 바꿔줘서 반응을 더 빨리 만들어주는 게 바로 촉매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촉매의 역할을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살펴본다면요. 일단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변하지 않아요.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그러니까 촉매가 없을 때는 이 길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죠. 그런데 이제 효소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바로 이러한 길을 넘어가게 됩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쓰는 경우에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여기서 반응열이요.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반응열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즉 시작하고 끝점은 변화가 없고 그 중간에 넘어가야 하는 그런 에너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죠. 잠깐 확인 문제 하나 확인해보고 지나갈게요. 확인.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색채 촉매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효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 이제 효소가 어떻게 해서 촉매로서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 효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탐구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탐구 내용은 시험관에 과산화수소라는 걸 두 개를 집어넣어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 다음에 B에는 간 조각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거품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꺼져가는 부씨를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다시 한번 넣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아무것도 넣지 않은 A 시험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과산화수소 넣는데 기포 생기는지 봤더니 안 넣었고요. 불씨를 넣었더니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과산화수소를 넣었는데 기포가 나는지 봤더니 안 나요. 그런데 여기 간을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하고 불씨가 살아나고 기포가 다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때문이냐면요. 생간 안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바로 효소의 작용 때문에 시험관 B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런 실험을 통해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과정 2번에서 기포는 무엇일까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 보자 하는 건데요. 원래 시험관에는 과산화수소가 있었어요. 과산화수소. 근데 얘는 원래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평소에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은데 바로 생간에 있는 카탈레이스 때문에 이 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가 막 발생을 한 겁니다. 얘가 산소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꺼져가는 불씨를 댔더니 다시 활활 타오르더라. 즉 산소는 어떤 물질이 타개하는 조연성을 가진 기체예요. 그래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걸 봐서 산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실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카탈레이스의 작용, 바로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과정 4번은 뭐였냐면요. 기포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과산화수소를 또 넣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카탈레이스가 그 다음 다른 과산화수소도 또 반응시킬 수 있다.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효소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산화수소는 생명체에서 세포막과 유전물질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생명체에 만약에 카탈레이스가 없다면요. 얘가 분해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생명체에 큰 손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효소가 어떠한 기능을 하냐? 바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서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살펴본 효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효소는 생물체 내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합성돼서 이제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어떻게 해서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하느냐?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왜 이렇게 효소가
이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져서 이렇게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냐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과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활성 부위라고 해서 그 활성 부위에 딱 맞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결합을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걸 그림으로 살펴보자면요. 얘가 효소예요.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을 하는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거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이 활성 부위가 딱 맞아 떨어지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반응을 하지 녹말만 분해시킬 수 있지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 활성 부위가 맞지 않는 애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반응물만 있으면 원래 이게 분해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데 효소와 결합을 함으로써 얘 분해 반응이 이렇게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물이 분해되고 나면 효소는 다시 분리가 돼서 다른 아이를 또 촉매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죠. 이러한 효소의 특성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이 한 종류의 이 반응물 이걸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그때 녹말을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의 입체 구조, 즉 활성 부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아이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기 때문에요. 기질하고 반응을 해서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도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반응물과 또 결합해서 촉매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생명체에는 인간한테는 2700가지의 효소가 필요하다는데요. 양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 건데요. 아까 봤던 효소하고 반응물은 이렇게 활성 부위가 맞아야지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 부위가 맞지 않는 아이는 촉매로서 작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효소가 반응물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자들이 쭉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런 효소가 반응물을 꽉 옥죄면서 높은 압력에서 압박함으로써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생체 촉매가 생명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뭐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소화요.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양소들이 소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했을 때 다 아밀레이스, 뭐 트립신, 라이페이스, 펩티데이스, 말테이스 이런 식의 효소가 다 작용을 해야지만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액 응고요. 이제 혈소판이 파괴되고 하면 이제 그 트롬빈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는데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이제 혈구 그 응고가 되는 거죠. 혈구 파괴된 거랑 뭐 이런 애들이 응고가 돼가지고 혈액이 응고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효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합성할 때도 효소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독,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해하거나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는데도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에서 해독 작용할 때 이럴 때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단백질은 사실 열이나 뭐 외부 환경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소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 계란이나 달걀이나 고기 같은 거 가열을 하면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굳으면서 색깔이 변하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열에 의해 변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온도에 따라서 효소가 가장 잘 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사람의 경우 효소가 제일 잘 최대치로 반응할 수 있는 온도가 이런 정도의 온도예요. 약 체온 범위인 거죠. 체온 범위.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생명체, 인간 같은 경우는 항온 동물이니까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효소가 원활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체온이 높아져요. 열이 나요. 그러면 효소가 잘 작용을 하지 않아서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참고로 이건 책에는 없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단백질이라서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pH라고 하는 거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건데요. 원래 단백질은 산에 변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효소마다 작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pH가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은 뭐 6에서 8 정도, 즉 중성 범위에서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 데 비해서 펩신이요. 이거 단백질 소화 효소. 이거는 pH가 되게 낮은, 즉 산성에서 굉장히 활성이 커요. 이게 지금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위액에 있는 애입니다. 위가 염산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효소에 따라서 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pH도 좀 다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밀레이스 7, 카탈레이스 뭐 6에서 7, 트립신 뭐 8.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확인으로 한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생명체 안에서 물질 대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 아주 미량이에요. 몇 미리그램 막 이래요. 예, 그 까닭을 간단히 설명해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을 계속 촉매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53페이지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제 조사를 해봐라 라는 게 있는데요. 뭐 조사를 해 보면 좋겠지만 몇 가지 예를 선생님이 이제 한번 수업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효소를 일상적으로 사실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배즙이나 키위즙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뭐 고기 젤 때요, 양념할 때 배를 갈아 넣는다던가 키위를 갈아 넣는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혜는 엿기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엿기름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밥 속에 있는 녹말을 분해해서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식혜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뭐 편육 이런 거 새우젓하고 되게 많이 먹는데요. 이거 효소를 이용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새우젓에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산업에 효소가 많이 이제 이용되는데요. 치즈를 만드는데 치즈에 있는 그 우유 성분,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위해서 응유제라고 하는 효소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보면 집에서 치즈 만드는 법 해가지고 응유제라고 하는 걸 팔아요. 레닛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응고시키는 응유 효소제라고 하는 걸 팝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 고기 연화제. 이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식육 연화 효소제 해가지고 팔아요. 이거 자임 이렇게 써 있는 건 다 효소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즙 음료수에 효소를 넣어서 과즙을 투명하게 만드는데도 이제 효소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데도 효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화제의 이름에 무슨 아제 이렇게 써 있는 배아제, 속시나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레이스, 우리가 아는 아밀레이스 이런 것처럼 요걸 독일어식으로 읽은 게 아제라고 하는 건데 여기 다양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효소를 도와주는 겁니다. 소화를. 그래서 소화제에는 아밀레이스나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소화제고요. 혈당 측정기, 이렇게 손끝을 바늘로 콕 찔러서 나오는 피를 가져다 대면 숫자가 나오는 이런 혈당 측정기 혹은 이제 그 소변 검사지 이런 거는요. 바로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었을 때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색깔이 변한다거나 전류가 발생하는 이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혈액이 몸 안에서 응고가 돼서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는 이런 병이 있는데요. 이때 혈전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약품에는 혈전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용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도 효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 세제요. 빨래하는 세제 보면 효소 세제 이런 건 뭐 생분해 효소 이런 거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예, 그 때를 효율적으로 빼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오염되는 경우 음식물 같은 거 많이 흘리니까요. 아니면 기름때 이런 거기 때문에 예, 효소를 이용해서 때를 제거하는 거고요. 예, 효소 화장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부의 각질층을 제거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예, 여기 지금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하긴 그런데 여기 보면 클렌징을 하는 화장품인데요.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물 빠진 청바지 많이 사용하고 이제 입고 있는데요. 물을 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물 빠진 것처럼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색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예, 여기 엔자임이라고 하는 게 효소죠. 예, 효소를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처리해서 섬유소를 분해시키는 그래가지고 예, 분해돼서 색깔이 빠지는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하나 풀고 한번 가볼까요? 예, 확인 문제는 풀었고요. 네, 여기 밑에 보면 스스로 해결하기 해가지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낮은 온도, 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는 까닭, 바로 예,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 효소의 특징, 기능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